상원에서 예산안 표결이 또 부결돼 정부 셧다운이 계속됩니다. 공화당은 전년도 수준의 임시 예산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K 등 한국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미국 내 대학이 최소 130곳 이상이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총영사관에서 직원의 성희롱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이미 형사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의 노후 모노레일 시스템을 교체하는 에어트레인 프로젝트가 마침내 착공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수용 인원이 2배로 늘어나게 되며 현대적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텍사스주에서 30대 여성이 자신의 자녀 4명에게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아이들이 악마와 함께 있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상원에서 예산안 표결이 또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은 전년도 수준의 임시 예산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임시 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으며 민주당 안은 공화당이 전원 반대하면서 찬성 47표, 반대 52표로 자초됐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선 찬성 60표가 필요합니다. 상원이 신규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벌써 6번째이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지난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에만 4번 표결이 이루어졌으나 양당은 입장 변화 없이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클린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번 셧다운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 기회로 보고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임시 예산안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공화당이 삭감한 메디케이드 예산 복구, 의회가 승인했으나 백악관 의회 예산국이 보류한 자금의 집행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이날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셧다운 사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세상에 반포한 지 579돌이 되는 한글날입니다. 최근 K 등 한국 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미국 내 대학 최소 130곳 이상이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미 지역 한국어 교육자 네트워크인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미국 내에 적어도 130개 대학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79년 전 반포된 한글이 한국을 넘어 이제 세계 최고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회에 따르면 또 최소 46개 대학은 단순히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한국학을 정식 전공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대언어협회에 따르면 2021년 가을 학기 기준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는 19,270명으로 2016년에 비해 38.3%나 증가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외국어 수강생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어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배움을 원하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새롭게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설한 다트머스대의 서소영 교수는 재학생들의 꾸준한 요청이 바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 수는 1974년 이후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으며 2006년에 7,146명과 비교하면 15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서 직원의 성희롱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이미 형사 고발 조치가 이루어져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중앙일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에서 업무상 횡령,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행정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총영사관이 제출한 자료엔 사건 발생 연도 외 성희롱 내용과 피해 직원, 횡령 금액, 업무 불이행 내용 등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 고발 조치란 내용만 명시돼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의 박철 언론 담당 영사는 지난 7일 미주 중앙일보에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2년엔 행정직원 2명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 청구한 사실도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부정 청구된 금액을 전액 회수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직원은 지금도 근무 중이라고만 전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LA 총영사관은 세계 최대 한인 사회를 관할하는 제외 공간으로 공직 기강이 바로 서야 하는 곳인데 공관 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총영사는 물론 외교부도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재외국민 1,193명이 사건 사고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3,321명으로 1년 전보다 약 45% 급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재외국민 사건 사고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에서 사건 사고를 겪은 한국인은 17,2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1,193명이 피해를 입어 일본 2,348명, 베트남 1,767명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장기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절도 피해 신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재외국민 사건 사고 신고는 2019년 1,344건에서 2020에서 22년 730에서 840여 건까지 줄었다가 2023년부터 1,00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4년 사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재외국민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외교부 자료를 통해 재외공간에 접수된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 2,297명에서 2024년 3,421명으로 약 45%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가 1,8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80명입니다. 이들의 범죄 유형은 49%가 출입국 관련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IC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0에서 24년 한국 국적 불체자 강제 추방 인원은 총 367명으로 확인돼 한국 외교부가 파악한 강제 추방 한국인 70명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외교부 측은 재외국민 범죄 가해 유형 중 불법 입국 및 체류, 비자 조건 위반 등 출입국 범죄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강력 사건인 강간 강제 추행은 2020년 31명에서 2024년 74명, 같은 기간 살인은 13명에서 2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는 11월 4일 치러지는 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등록 유권자는 줄고 공화당 등록 유권자는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 선관위에 따르면 10월 1일 기준 공화당 등록 유권자는 전월 대비 2,385명 증가한 반면 민주당 등록 유권자는 4,36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전히 민주당 등록 유권자가 공화당 등록 유권자보다 85만 5천 명 많지만 4년 전 민주당 등록 유권자는 공화당 등록 유권자보다 107만 명가량 더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격차가 줄어든 것입니다. 4년 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필머피 현 주지사는 잭 시아타렐리 공화당 후보에게 불과 84,286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따라서 양당의 등록 유권자 격차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 올해 주지사 본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11월 선거를 위한 뉴저지주의 유권자 등록은 오는 14일 마감됩니다. 우편투표 신청 마감일은 28일이며 조기 투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실시됩니다. 본선거는 11월 4일 치러집니다. 뉴저지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에 노후 모노레일 시스템을 교체하는 에어트레인 프로젝트가 마침내 착공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수용 인원이 2배로 늘어나게 되며 현대적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총 35억 달러가 투입되며 오는 2030년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뉴악공항 에어트레인 프로젝트가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예산 20억 5천만 달러보다 약 2배에 달하는 35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 조달 지연으로 인해 착공 시점이 계획보다 5년 늦어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뉴압공항의 전면적인 현대화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약 30년 가까이 된 기존 모노레일을 교체해 공항 이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설될 에어트레인은 승객들의 짐을 포함해 최대 16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이는 현재 모노레일이 수용 가능한 인원의 2배 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편안한 좌석과 새로운 조명, 실시간 안내판 등 현대적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고장이 잦았던 기존 모노레일 교체 작업은 2019년 추진되기 시작했으나 예산 상승 및 업체 선정 문제로 여러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습니다. 항만청은 프로젝트를 여러 개의 소규모 계약으로 나눠 진행함으로써 비용 상승과 일정 지연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업체 도플메이어가 새로운 철도 시스템과 차량 구축 및 운영을 맡게 됐고, 캐나다 엔지니어링 업체 스텐텍은 유지 보수 설계와 기존 시스템 철거 계획을 담당합니다. 신설 에어트레인은 2030년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약품은 제외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복제약은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쿠시 대사의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대변인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복제약 관세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의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SNS에 올린 글에서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후 행정부가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연기했습니다. 복제약은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하지만 대체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핵심 복제약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정부 보조금이나 대출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과 같은 외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투자금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30대 여성이 자신의 자녀 4명에게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악마와 함께 있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텍사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브레조리아 카운티 셰리프국은 31세 오닌다 로멜러스가 2건의 살인과 치명적 무기를 사용한 2건의 가중폭행 혐의로 구속됐으며 보석금은 총 $1,400만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로멜러스는 지난 10월 4일 새벽 앵글턴 타운 내 주유소로 차량을 몰고 와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서 총상을 입은 어린이 4명을 발견했습니다. 13세 소녀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세 소녀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9세와 8세의 자녀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현재 안정된 상태입니다. 용의자 로멜러스는 여러 차례 자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문서엔 내 아이들은 악마와 함께 있고 그들은 죽었다. 나를 데려가려면 나도 데리고 가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자택을 약 12시간가량 수색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한반도 외교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할 마이클 디손브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지명자가 연방 상원의 인준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의회 사이트에 따르면 디손브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7일 상원 표결에서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디손브린 지난 3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지명된 지 약 7개월 만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디손브리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인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1월 20일 태국 주재 대사를 지냈으며 부인이 한국인으로 일상적인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P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25 회계연도에 남북 국경에서 체포된 이들은 총 23만 7,565명으로 지난 4년 평균보다 87%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70년 20만 1,780명 이후 최저 수준의 국경 순찰대 체포 건수입니다.
시기별로 따져보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었던 회계연도 초기 111일 동안 발생한 국경체포 건수는 총 17만 2026건으로 2024-25 회계연도 전체 체포 건수의 72%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난달 하루 평균 국경체포 건수는 27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CBP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미국에 오는 이들이 크게 줄면서 체포 건수가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무부 관계자들은 최근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관리 책임과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각이 진행될 경우 현재 연방정부가 보유한 약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 일부가 민간업체로 이전되게 됩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연방 대출이 민간 대출보다 상환 유예 및 소득 기반 상환, 다양한 대출 탕감 옵션 등 각종 보호 장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민간 대출로 전환될 경우 이러한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전국엔 4,500만여 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우정국이 올해 연말 연휴 기간 동안 일부 우편 서비스 요금을 일시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국에 따르면 프라이어리티 메일 익스프레스 등 연말 쇼핑 시즌에 소포를 배송하는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소포 무게에 따라 3파운드까진 40센트, 4에서 10파운드 60센트, 11에서 25파운드 95센트, 26에서 70파운드 3달러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8월 발표된 계획에 따른 것으로 우정국은 성공적인 연말 배송 시즌을 위해 추가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2026년 1월 18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우표값은 변동이 없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풍과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